안녕하세요. 모종린 작가님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라는 책에 대해 발표할 박지휴, 안정현, 이시연, 조성은, 이재원, 최준현 조입니다. 홍대, 성수동, 경리단길, 이태원, 해방촌, 수원 행궁동 등 여러분은 요즘 새로 뜬다 하는 동네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대규모 자본이 만들어낸 쇼핑몰이 아닌 동네 자체가 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는 로컬이 대세다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동네, 로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의 특색이 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 책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판도가 달라지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국가 주도의 산업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도한 세계화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자는 전 세계적인 추세 역시 로컬 산업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부는 바로 이 로컬 산업이 왜 부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컬이 부상한 다음은 소비 생활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던 추세에서 다시 오프라인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현대인들이 로컬을 열광하는 이유, 이러한 소비 양상이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로컬의 모습을 중세의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자는 중세 상업도시와 시장의 특징을 다음에 4가지 키워드를 규정합니다. 목적지, 공동체 가치, 주상복합, 그리고 혁신입니다. 중세의 시장은 단순히 재화를 소비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인에게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장소, 평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시장이 하나의 목적지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둘째로 중세의 시장은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닌 지역 정체성과 협력 등의 공동체 가치가 배양되는 곳이었습니다. 셋째로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상업과 직업 그리고 생활 공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장의 대부분이 오늘날의 언어로 주상복합 공간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중세 경제에서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계속되는 혁신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가로상권이 19세기에 등장하며 산업의 중심은 상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더 이상 자본가의 활동 무대가 아니게 되었고 다양성을 갖춘 복합 소비 문화 공간이 아닌 도시 주민이 생필품을 단순 소비하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필립 코틀러는 리테일의 세대를 정의하며 가로상권이 처음 생겨나던 19세기를 백화점 중심의 리테일 1.0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대형 쇼핑몰, 그리고 온라인 체제의 리테일 2.0, 3.0을 거쳐 오늘날 온 오프라인을 융합한 딥텍트 중심의 리테일 4.0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온라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오프라인만의 감성과 경험을 제공하는 실력 있는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흔히들 말하는 골목, 그리고 로컬 상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흔히 연상하는 추억, 그리고 정감과는 다소 무관한 개념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민 문화, 그리고 취향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근대 가로상권이 등장함에 따라 사라졌던 중세시장에 제공했던 복합 문화공간, 공동체 가치 배양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필립 코틀러가 오늘날 리테일 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컬은 딥텍트 경험을 가장 잘 수행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로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삶의 중심으로서의 동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로컬 소비 문화를 부흥시키기에 충분한 여러 골목 상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잠재력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며 특히 2가지 도시의 모델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기업 중심, 자동차 중심, 도시 재개발을 위주로 하는 모던 도시를 상대로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 도시 재생을 위주로 하는 포스트 모던 도시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로컬 지향 인구가 늘어나며
포스트 모던 도시의 형태들로부터 도시의 미래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골목길입니다. 역사와 문화,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이 압축된 골목길이라는 공간은 대중의 이러한 지향을 충족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가 사람들이 로컬을 통해 찾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동네가 자신만의 특색을 살려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머물고 싶은 동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머물고 싶은 동네란 익숙함과 편리함을 갖춘과 동시에 차별성을 갖춘 동네를 말합니다. 차별성과 편리성의 비율은 3대7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풀어 말하자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한 시설, 이를테면 프랜차이즈 식당 등의 70%, 그 지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문화를 판매하는 시설을 30%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진출과 지역 상권의 부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직관과 사뭇 다른 주장입니다. 또한 저자는 차별성을 제공하는 시설들의 핵심은 체험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동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여 차별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머물고 싶은 도시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또다시 설명하는데, 이는 근거리에서 일, 주거, 놀이가 가능한 생활권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5대 과제로 도시를 3에서 50만 명 단위 생활권 도시로 분산 혹은 통합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며 오프라인 상권을 재편하고 스마트 도시 기술을 개발, 지역 문화와 산업을 위한 인재를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결국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로컬 비즈니스를 부흥시킨다면 성장이 정체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물질주의, 환경주의, 지역 발전과 지역 재생 요구라는 세 가지 요인에 힘입어 그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로컬 비즈니스는 그 위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등장하여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개념이라는 이유로 이를 창업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로컬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유형 정도가 분류되어 있는 정도인데, 공간 기반의 앵커 스토어, 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비즈니스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로컬 컨텐츠의 핵심이 되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도시와 구분되는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창조도시란 물리적 자원으로만 건설되는 산업도시와 달리 사람, 즉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아티스트, 소상공인 크리에이터의 지속적 양성과 유치를 통한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며, 세계적으로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창조도시 육성에 헤매는 것은 창조도시가 필요로 하는 크리에이터 인재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분야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 즉 로컬 크리에이터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 정의하자면, 로컬 크리에이터란 골목 상권 등 지역 시장에서 지역 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즉, 말 그대로 로컬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창업인재 육성은 엔지니어와 예술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잠재력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어쩌면 사회 전반에서 소상공인을 대기업, 공무원, 스타트업, 문화산업으로 진출하지 못한 B급 인재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만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에 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지금과 달라야 합니다. 도시 문화와 골목 산업을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만이 우리가 원하는 창조도시로 가는 길이므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며 고민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식음료, 숙박, 카페 등 전통적인 골목 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포괄합니다.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영역은 현재 공유기업, 로컬기업, 독립기업, 메이커 등 도시의 사회적, 생태계적 환경과 자원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하고 혁신하는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2000년대 중반 골목 상권이 부상하면서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성 있는 가게를 창업하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최근 SNS가 보편화되며 디자이너의 골목 진출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즉, 공간, 상품, 서비스 등 가게 매력을 드러내는 디자인 경쟁력이 골목 상권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주로 직업 전문 학교, 디자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크게 3개 통로를 거쳐 창업에 이르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절대 다수가 가업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창업한다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기존 산업, 기존 사회와 구분되는 가장 두드러진 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시작은 자기다움으로부터 라는 점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지역에 온 이유를 물으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지역에 정착했다고 대답합니다. 즉, 나다움이 선택의 이유인 것이죠. 이러한 나다움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김수현 작가의 베스트셀러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 강조하는 나다움, 즉 존재적 나다움을 통용되고 있는데, 존재적 나다움을 중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로컬의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 다른 사람이 계획한 미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서울과 대도시는 나다움을 억제하는 기성세대 문화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이와 같이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고민이 중요합니다. 좋은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역사관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파생되며, 그렇기에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의한 로컬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다수의 로컬 크리에이터는 공간과 비공간, 비즈니스 중 공간 기획과 운영에서 경쟁력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간 창업의 대상은 소매점, 외식업체, 숙박업소, 디자인 패션업체, 편집숍, 서점, 갤러리 등 매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업시설, 공간을 임대하거나 공유한다는 의미의 공유 비즈니스도 공간 창업의 하나이고, 공간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공간 창업 수요도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 위치성, 공간 창조성, 공간 문화성, 공간 정체성, 공간 사회성, 공간 지역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상권은 지역과 소통하고 어우러지며 상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컬 브랜드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와도 이어집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란 창업자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사업 모델로, 대량 생산되는 제품과 다르게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브랜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 이케아, 스타벅스, 애플 등 세계적인 생활산업 브랜드가 모두 이에 해당하며, 이 브랜드들은 각각 아웃도어, 북유럽, 뉴요커,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의 본질은 지역 문화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진정성과 지역 문화의 성공적인 상품화가 핵심인 것인데, 출신 지역에서 시장 가치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발굴, 창업가의 경영 철학으로 흡수해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지역 문화와 개인 가치, 시장 수요와 교차하는 영역에서 혁신적인 소재와 모델을 찾고 지역 문화를 창업 철학과 시장 가치로 재해석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의 본질이며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크고 작은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크게 앵커스토어 비즈니스 모델,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모델,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앵커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란 쇼핑센터나 상간에 위치하여 다수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인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저자는 작은 도시도 4종류의 매력적인 가게만 있으면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커피 전문점, 독립서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베이커리입니다. 이런 앵커스토어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는 대전의 성심당을 들 수 있습니다. 성심당은
성공적인 빵집 운영이 지역 상생으로까지 이어진 케이스인데요. 전국 5대, 10대 빵집에 늘 언급될 정도로 유명해진 성심당은 빵집 운영뿐 아니라 대전 원도심에 성심당 거리를 꾸몄습니다. 이곳에는 성심당 본점과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 성심당 옛 맛솜씨 등 성심당 3대 제과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심당 외식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플라잉팬, 테라스 키친, 삐아또, 우동야 등의 식당들도 모여 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도 성심당 거리와 같이 한 기업이 조성한 음식 문화거리는 존재하지 않죠. 성심당에 들어서면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 대전 브루스 등 거의 모든 포장 포스터에 대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슬로건과 브랜딩을 통해 대전 브랜드 전략을 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심당은 수도권 백화점의 입점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전 본사, 대전 매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을 통해 전국 생산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 소비자, 협력업체로 구성된 지역 산업 생태계로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고취하고 고유의 품질과 맛을 유지해 전국 소비자가 대전 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중심 성장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모델은 골목 상권 모델과 비슷합니다. 저자는 다른 저서 골목길 자본론에서 서울 골목 상권의 역사를 바탕으로 3단계 지역 발전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골목 상권이 들어서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 인재와 창조 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전국 여러 소도시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상권 기반으로 창조적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는데 살펴볼 만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강원도 양양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양양은 해안 도시로서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서 서핑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양양군은 서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30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전국 서프숍의 약 60%가 양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서핑 인구의 45%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있을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서프비치는 양양의 서프 문화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서프숍입니다. 서프비치는 서핑의 생활화를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단계의 사업 계획을 이행 중인데요. 첫째, 작은 이름 없는 해변에 이름이 생기게 하는 것. 둘째, 라운지 시설 조성 및 페스티벌 개최. 셋째, 호텔 숙박 제공. 넷째, 서피비치 중심의 거리, 상권, 어메니티가 형성되는 서피타운 형성. 서피비치의 사례는 지역과 상생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중요성과 사업 확장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는 생활권과 상권이 새롭게 결합된 마이크로타운입니다. 골목 상권이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선 상업시설과 기업 생태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권 배후 인구를 구성하는 주민의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교육시설을 유치해야 합니다. 골목 상권으로 시작한 지역이 생활권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마이크로타운의 기획자는 연희동, 연남동의 골목 문화를 만든 기업 어반플레이가 있습니다. 어반플레이는 폐쇄적인 단지를 건설하지 않고 지역과 상생하며 구성원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이들의 공유마을은 또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일을 하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일상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워킹 스페이스와 사업장은 새로운 창조 인재와 창조 기업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어반플레이의 코워킹 스페이스 연희회관에는 푸드테크 기업을 위해 식음료 제조와 모임이 가능한 쿠킹 라운지와 프로덕트 제조까지 확장된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토리지와 공유 업무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 도시재생 기업은 새로운 창조 산업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도시도 도시재생 기업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이유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이미 과잉 공급된 신도시보다는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살린 재생도시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일 수 있습니다. 5부의 주제는 로컬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자는 로컬 비즈니스를 산업화하고 건강한 로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로컬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컬 비즈니스 산업화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로컬 정체성 확립입니다. 창업 또는 사업 초기 단계에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합니다. 2단계,
로컬의 대표성, 앵커의 확보입니다. 즉, 다수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중심 역할을 하는 앵커 스토어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로컬 비즈니스를 시작한 장소에서 안정적인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을 때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전국 시장 진출입니다. 전국 시장 진출의 모델은 전국 매장, 로컬 제조업, 부동산 개발로 나뉩니다. 먼저 전국 매장 확대는 가장 고전적인 확장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의 주안점은 매장을 확장할 때 본점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지역에서도 해당 로컬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성을 극대화해 매장 모델을 설계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포틀랜드의 로컬 아이스크림 기업 솔트앤스트로우입니다. 해당 지점은 새로 유치되는 지역의 로컬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굴해 지역 특색에 맞게 매장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는 로컬 제조업 모델입니다. 이는 편집숍, 호텔과 같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해당 영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비즈니스의 빈 구멍을 제조업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로컬 편집숍을 운영하는 연남 방앗간의 경우 일부 품목을 직접 생산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제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골목 상권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차익, 임대료, 권리금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비즈니스 산업화 1, 2단계를 훌륭히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한국의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적합니다. 저자는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로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인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인대학이란 도제훈련과 창업교육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핵심 경쟁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인대학은 굳이 정규학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장인대학 프로그램은 장소 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장인과 크리에이터의 협업 모델, 커뮤니티 모델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장인과 크리에이터의 협업 모델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장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장인의 작품을 리브랜딩해 새로운 로컬 브랜드로 만드는 과정을 돕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장장인학교가 있습니다. 충장장인학교는 한복, 양복, 은공예 장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광주 중심 상권의 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모델입니다. 이는 로컬 크리에이터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평창의 감자코 스튜디오, 강릉의 파도살롱이 있습니다. 저자는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로컬 생태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인으로 기획사를 꼽습니다. 문화산업적 성격이 강한 골목산업에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탁해 스타로 키우는 기획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연희동의 어반플레이입니다. 어반플레이는 개성 있는 컨텐츠, 즉 공간의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도시 공간, 즉 하드웨어를 연결해 도시의 다양성과 활기를 불어넣는 운영 시스템, OS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어반플레이와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 기업을 보육해 투자사와 연결하는 등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어반플레이의 대표적인 사업인 바운드 프로젝트는 OS팀 전반에 걸친 도시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생산, 소비, 투자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하이퍼 로컬 타운을 형성합니다. 해당 타운에서는 동네 운영 프로세스를 운영하는데 이는 도시 공간에서 개별적이고 이례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지역 단위 공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해당 타운의 구성원으로는 부동산 소유주, 크리에이터, 투자자, 펀딩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 크리에이터, 투자자, 소비자는 얼반플레이의 OS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렇게 장인대학, 기획사와 같은 요소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도우면 로컬 크리에이터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강한 로컬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로컬 비즈니스 사업화의 1, 2단계를 충족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전국으로 확장되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로컬 비즈니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종린 저자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를 함께 보며 로컬 비즈니스의 변화부터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책을 함께 보며 느끼셨을 테지만 로컬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 소비자, 정부 주체, 기업가 등 다양한 주체가 되어 그 미래를 함께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를 읽어보며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동네 브랜드가 새롭게 등장하고 성장하여 로컬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어주길 기대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